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어디일까?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아마 이곳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죠. 재기발랄하고 통통 튀는 이야기를 선보이며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아왔고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로 애니메이션 업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을 뿐 아니라 K-POP 데몬 헌터스를 통해 스트리밍 영화 역사에 기록될 대성공을 만들어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그런데 이 스튜디오가 한때는 역대 최악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관객들의 조롱거리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뜬금없이 호러 영화 분야의 성장이 일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스튜디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미국의 제작진들이 만든 한국 배경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공개 후 나온 여러 재미있는 후기 중 하나인데요. 이는 스튜디오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소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던 자사의 시각효과팀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와중 당시 극장가에서는 픽사의 몬스터 주식회사와 드림웍스의 슈렉이 어마어마한 박스오피스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서 3D 애니메이션의 성공 가능성을 발견한 경영진은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재편하기로 결정. 이듬해인 2002년 5월 지금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공식 설립됩니다. 정확히는 디지털 시각효과를 담당하는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와 캐릭터, 스토리, 영화 제작을 맡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으로 나뉜 것이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설립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작품은 2006년 개봉한 부그와 엘리엇이었습니다. 8,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상업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비평가들로부터는 진부한 클리셰와 뻔한 농담의 반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로튼토마토는 48%에 그쳤죠.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서핑업의 경우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기반으로 개성 넘치는 재미를 선사하는 데 성공, 무려 아카데미 후보에까지 오르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몬스터 호텔 등의 작품을 내놓으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그러나 2017년, 지금까지의 노력을 전부 뒤엎을 정도의 재앙 같은 작품이 모습을 드러내고 마니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이모티 더 무비였습니다. 로튼토마토 6%라는 역대급 점수를 비롯하여 최악의 영화를 꼽는 시상식인 골든 라즈베리에서 무려 4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이모티 더 무비는 장편 애니메이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악명에 비해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 2억 달러, 제작비 대비 4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흥행에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욕먹을 영화는 아니다, 그냥저냥 무난히 볼만했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명작보다는 망작이 사람들 입에 더 오르내리는 법. 이모티 더 무비의 낮은 평점과 부족한 완성도는 이미 하나의 밈이 되어 아직도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실 제작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영화는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게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였는데요. 보통 4년 이상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되는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에 비해 이모티 더 무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년. 제작비 또한 타 스튜디오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인 5천만 달러만 배정되었죠. 만약 감독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베테랑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으나 타필 연출을 담당한 토니 레온디스 또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은 단 한 번뿐이었던 감독이었고요. 부족한 작업기한, 부족한 제작비, 그리고 장편 영화 노하우가 부족한 감독까지. 오히려 작품이 극장에 걸려서 제작비를 회수한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 때문에 뜬금없이 호러무비 시장이 엄청난 수혜를 입기도 했는데요. 영화 이모티 더 무비 제작 당시 한 배우에게 캐스팅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는 바로 코미디 듀오 키앤필의 멤버이자 땀 흘리는 남자짤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코미디 배우 조던 필이었는데요. 그런데 제작사 측에서 이 코미디언에게 제안한 역할이 똥이었습니다. 비유나 조롱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똥 이모티콘 배역을 제안한 거였죠. 내가 코미디 업계에서 이렇게나 오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그런 나한테 제안하는 역할이 똥이라고? 정말이지 현타가 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조던 필은 이런 대우를 받으며 계속 코미디를 할 바에야 차라리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영화 감독에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제작비 대비 50배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호러무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 겟아웃이었죠. 이후 조던 필은 어스, 높 등의 영화를 만들고 다양한 작품의 투자도 이어가며 감독이자 제작자로서의 커리어를 탄탄히 쌓아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단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이모티 만든 스튜디오로 낙인 찍히며 대중과 평단의 조롱거리가 되고만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그러나 1년 후 개봉한 영화 한 편으로 그들에 대한 평가는 180도 뒤집히게 됩니다.
2018년 개봉작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소니의 대표 히어로 IP 중 하나인 스파이더맨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9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흥행에 성공했고 로튼토마토 97%, IMDb 8.4점을 받는 등 평단으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어로 영화의 매우 보수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작품이 가진 의미는 아카데미 트로피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20년 이상 업계 표준이었던 픽사의 뒤를 이어 3D 애니메이션 장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버스가 공개되기 이전 3D 애니메이션의 방향성은 더 사실적이게였습니다. 얼마나 진짜 같은 디테일과 비주얼을 구현하느냐가 완성도와 기술력의 척도로 여겨졌죠. 그런 상황에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카툰식 이펙트, 2D와 3D를 혼용하는 그래픽, 일부러 프레임 수를 낮춰 액션성을 강조하는 애니메이팅 등 기존 트렌드에 역행하는 비주얼을 선보였고 전세계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스파이더버스에서 영감받은 영화들이 잇따라 쏟아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개봉한 속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1편보다 몇 단계 이상 진일보한 비주얼을 보여주며 스파이더버스 스타일은 하나의 장르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담으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로 애니메이터의 꿈을 키웠던 많은 분이 1편을 아득히 뛰어넘는 퀄리티의 속편을 보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는 후기가 종종 들리곤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종사자분들이 있다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처음 보는 느꼈던 생생한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소니 픽처스와 넷플릭스는 2014년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소니에서 제작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할 때 무조건 넷플릭스에서만 선공개해야 한다는 일명 페이원 윈도우 계약을 해왔기 때문이죠. 새로운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필요했던 넷플릭스와 안정적인 수익 수단이 필요했던 소니 픽처스. 이는 둘 모두에게 윈윈이었고 이후 소니의 많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둘의 관계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욱 끈끈해집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극장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던 2021년 4월 소니 픽처스와 넷플릭스는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페이원 윈도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2022년부터 5년간 소니와 산하 레이블에서 나오는 모든 극장용 영화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 추가된 조건 중 하나가 넷플릭스는 소니가 제작하는 스트리밍용 영화에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즉, 소니에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다른 플랫폼에 팔기 전에 무조건 넷플릭스와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또한 넷플릭스의 핵심 콘텐츠 공급처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작품이 바로 2025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소니 내부에서 제작이 한 차례 거절되었던 기획인데요. 주인공이 모두 아시아계인 애니메이션은 스튜디오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그 이유였죠. 결국 감독인 매기강과 크리스 아페란스는 동일한 기획안을 넷플릭스로 가져갔고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는 대신 배급권과 IP를 넷플릭스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작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소니가 OTT 시대의 변화에 대처한 방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자체 플랫폼 구축에 힘을 쓴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그들은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콘텐츠 공급자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이 덕분에 소니는 복잡한 배급망 관리나 극장 흥행 압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죠. 미디어 플랫폼의 중심이 오프라인 극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넘어간 이 시점에 소니의 행보가 전세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논란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인력 관리 문제죠. 2023년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개봉 직후 미국의 연예매체 벌처는 작품에 참여한 애니메이터 4명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하나 공개하는데요. 이를 통해 주 7일 하루 11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업무 강도와 3개월간의 작업 중단을 부른 비효율적 업무 수행 방식 등이 폭로되었죠. 이 때문에 영화가 완성되기 직전 1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 3편의 제작이 아예 멈춰버렸다는 내용도 알려졌고 실제로 스파이더버스 시리즈 3편인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는 애초 예정된 2024년 3월보다 훨씬 뒤인 2027년 6월까지 개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제작 과정에서도 특정 고위 관계자로부터 심각한 차별과 모욕적 대우가 빈번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 제작진들이 넷플릭스 자체 애니메이션 팀으로 이직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신작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스튜디오 내 인력 관리 문제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신속히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라는 너무나도 뻔한 진리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뒤바꾼 스파이더버스 시리즈가 나올 수 있던 이유도, K-팝 데몬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던 이유도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역량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가진 매우 큰 장점 중 하나일 테고요. 그러나 반대로 2024년 개봉 예정이었던 스파이더버스 신작의 개봉이 3년이나 미뤄진 이유도 블록버스터급 흥행의 주역인 K-팝 데몬헌터스의 제작진들이 스튜디오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도 결국 사람 때문이었죠.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결국 실제 사람들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